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지금 이 영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화제작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이 코너를 자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데요. 바로 이제 막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탑건 매버릭입니다. 탑건 매버릭은 잘 알려진 것처럼 1986년도에 나왔던 정말 36년 만에 속편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찍었을 당시에 톰 크루즈는 2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스타는 스타였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압도적인 지위로 올라서게 만들었던 작품이 바로 1986년 탑건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이 톰 크루즈에게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겠죠. 전작하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물론 그 사이에 영화를 찍는 기술들도 발달했고 배우들의 나이가 또 들기도 했었고 수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전편에 비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구나, 모든 면에서 전편을 능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어떤 느낌은 후련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찌꺼기가 남지 않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고, 그것이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아니면 이야기로나 그 모든 측면에서 정말 통쾌하게 이야기가 이 소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1급 오락 영화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이 영화의 속편이 기획이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더군다나 86년도에 이 영화를 만들 때의 드림팀이 그대로 모였었죠. 톰 크루즈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 86년도 작품을 만들었던 이런 또 액션 영화들을 만드는 데 있어 일가견이 있는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니 스콧이 영화 감독을 맡기로 되어 있었고, 또 그 영화의 어떤 프로덕션을 총 책임지는 8, 90년대 할리우드의 가장 유명한 그런 제작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야겠죠. 제리 브루크하이머도 역시 제작자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성과가 나고 또 다른 작품이 나오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한 2, 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게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토니 스콧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는 표류가 되었고요.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보시는 대로 조셉 코신스키가 이 영화의 감독이 되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전작들의 유산들을 끌고 가는 방식으로 이 속편이 완성되어서 우리 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탑건 매버릭 키워드 7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여기 있는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셔서 보아야 할까? 혹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표층 플롯과 달리 심층 플롯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을까까지 다양한 각도로 이 작품의 성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톰 크루즈의 모든 것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사실 톰 크루즈의 모든 것은 톰 크루즈의 신작에는 모두 다 붙일 수 있는 부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항공기를 조종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본인만 조종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그 수많은 배우들의 훈련 계획을 직접 톰 크루즈가 짰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일부분은 교관이 되어서 가르치기까지 했었다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톰 크루즈가 이 영화의 뛰어난 액션의 완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어넣은 노력도 굉장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 속의 톰 크루즈의 성과는 영화 바깥에서 세월을 먹은 지난 36년간의 성과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톰 크루즈만큼 스스로의 몸을 던질 줄 알고 실제로 액션을 잘 해낼 줄 알고 그리고 연기력도 갖추고 스타성을 갖춘다 할지라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경력 자체를 끌어들여서 하는 연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 이제 톰 크루즈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톰 크루즈 스스로도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을까? 더군다나 국제적인 그런 찬사와 혹은 그런 호평과 흥행으로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톰 크루즈와 함께 일종의 유사 부자 관계를 이루면서 신구 조합이라고 할까요? 마일스 텔러가 주연급으로 여기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일스 텔러라고 한다면 다들 떠오르시는 작품이 위플래시일 텐데요. 저 사람이 마일스 텔러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물론 코스염을 기르고 나오긴 합니다만 굉장히 다른, 아주 터프하면서도 자신의 과거에 짓눌려 있는, 그러면서도 거기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뛰어난 파일럿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당연히 톰 크루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마일스 텔러라든지, 혹은 극 중에서 톰 크루즈 매버릭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제니퍼 코넬리 같은 배우들도 굉장히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어떤 분들은 바로 이 시청각적인 쾌감이 어느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그런 양감이나 질감이나 혹은 중력 같은 감각을 이 영화가 체험시키는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후시적인 방식으로 사실 어떤 특수한 효과들을 만들어서 입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시각 효과들을 즐기는데 익숙해졌죠. 특히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라든지 SF 장르들에서 우리가 그런 걸 즐기다 보니까
화려한 그래픽으로 우리가 어떤 액션들을 즐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짜놓은 조합으로서의 입혀진 그런 시각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피로감과 어떤 진력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영화는 그야말로 배우가 몸을 굴리고 직접 항공기를 띄우고 그러면서 질주를 하고 오토바이를 달리고 혹은 해변에서 스포츠 경기를 하고 이러면서 느껴질 수 있는 격렬한 동감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감각 그대로 전이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의 액션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인 쾌감과 이 영화의 시각적인 쾌감은 완전히 다른 자리에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날로적인 시각적인 쾌감의 극단이라고나 할까요? 이 영화 속에서는 사실은 시각적인 느낌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청각적으로도 무척이나 뛰어난 영화라서 사실은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이 무엇일까를 누가 묻는다면 고민이 됩니다.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은 사운드의 동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운드가 얼마나 입체적이냐 혹은 얼마나 강렬하느냐, 얼마나 사실과 닮아있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운드의 이동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영화에서는 오토바이가 달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그 동감 같은 것이 사운드로 표현되는 측면인데 그 점에서 무척이나 놀랍기 때문에 사실은 청각적으로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상영관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말을 합니다. 86년도에 나왔던 탑건은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액션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호쾌하면서도 단조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의 액션은 거의 대부분 공중전에서 전투기들이 서로 벌이게 되는 액션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탑건 매버릭은 볼거리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액션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전을 수행하게 될 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피하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혹은 작전의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물의 관역을 명중시켜서 적의 시설을 해치우는 어떤 그런 액션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탑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공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건데요. 이런 공중전에서 교전을 벌이는 장면도 배경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영화의 이제 클라이맥스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적의 시설은 눈으로 뒤덮인 협곡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전을 벌이거나 아니면 임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그런 눈으로 뒤덮인 설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액션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러다가 조금 더 뒤로 가게 되면 푸른 하늘을 마치 이렇게 무슨 캔버스 삼아서 펼쳐지는 공중전이 있고 마지막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또 공중전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변의 공간들에 변화를 준다거나 아니면 싸우게 되는 적상대가 적의 전투기냐 미사일이냐 혹은 헬기냐에 따라서 어떤 또 다른 그런 액센트를 주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어서 이 영화의 특히 종반부는 여기서 이 액션이 끝이겠구나 라고 싶었는데 거기서 한 2번 정도 더 나아가는 그런 호쾌한 클라이맥스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미진함이 없는 그런 장면들이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슬림 요금제.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3번 이하를 말하고 싶은 건데요. 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3번 전작과의 관계를 포함해서는 넓게 보면 스포일러에 해당하는 말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테니까 결말을 알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3번 이하는 영화를 관람하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86년도 무려 36년 전에 나왔던 탑건을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더 잘 즐기려면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탑건은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BTV에서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탑건을 챙겨 보시는 것이 이번 탑건 매버릭을 즐길 수 있는 약간 준비운동 같은 그런 관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도 무려 36년 전에 나온 그런 1편임에도 불구하고 장면 사이의 관련도, 스토리 사이의 관련도가 무척이나 높게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탑건 매버릭이라는 이번 속편이 36년 전에 나왔던 1편에 대한 일종의 오마주를 바치고 경의를 바치는 그런 영화라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영화를 처음에 감독했었던 토니 스콧이 떠났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 탑건 매버릭에서 자막을 통해서 토니 스콧을 추모하는 어떤 글귀가 올라가게 됩니다.
저한테는 또 그 못지않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사실은 제리 브루크하이머라는 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이름을 가진 제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초기에는 돈 심슨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름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실제로 탑건도 이 두 사람이 같이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돈 심슨은 90년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리 브루크하이머만 남았는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는 돈 심슨 이름까지도 오프닝 크레딧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분명히 이전에 나왔던 작품에 어떤 존경을 바치고 충분히 그쪽에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이건 뭐야? 전작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탑건 1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항공모함에서 하나씩 이륙하게 되는 그런 전투기들을 막 해가 떠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실루엣에 가깝게 그러다가 해가 완전히 떠오르게 되면 날아오는 장면을 창공을 굉장히 멋지게 보여주는 오프닝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흘렀던 음악까지도 굉장히 당시에 큰 성공을 거두어서 케니 로긴스가 불렀던 데인저 존이라는 노래였었는데 이번에 탑건 매버릭을 보시면 똑같은 장면을 다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데인저 존이라는 오래전에 그 히트곡까지 그대로 불러와서 똑같이 깔면서 사실상 거의 유사하게 초반 장면을 촬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탑건을 보신 분들이라면 시작부터가 당연히 예전 것들을 끌고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장면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톰 크루즈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탑건 1편에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어 하셨던 선글라스를 끼고 항공 점퍼를 입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질주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당신들이 보고 싶어 하셨던 게 사실 이것이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했었지만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게 이런 장면이 있었죠.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일종의 관객 서비스처럼 영화가 사실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탑건에 등장하는 몇몇 장면들이 영화에 사실상 또 다른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탑건 1편에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굉장히 뭉클하게 뒤늦게 떠올리는 장면이 바에서 이 생도들끼리 즐기는 굉장히 즐거운 한때의 어떤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1편에서 사실은 세상을 떠나는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극 중에서 톰 크루즈가 연기한 매버릭의 가장 친한 동료이면서 사실상 가족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구스가 피아노를 치게 되고요, 바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 매버릭이 노래를 부르는 굉장히 유쾌한 장면이 있죠. 그때 부르는 노래가 제리 리 루이스의 굉장히 오래된 락큰롤 넘버인 Great Balls of Fire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 구스의 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마일스 텔러죠. 구스의 아들이 루스터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다 콜사인입니다. 근데 콜사인 루스터를 연기하게 되는 마일스 텔러가 극중의 바에서 역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다른 생도들이 와서 거기 합창을 즐겁게 떠들썩하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노래 역시 Great Balls of Fire였습니다. 그 장면을 방금 전에 바를 떠나서 유리창 바깥에서 매버릭이 쳐다보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처연하게 뭉클해지면서 얼굴이 무거워지는 영화 속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장면들은 대놓고 1편에 있었던 가장 감정적으로 중요한 장면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더구나 1편에서 구스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할 때 그때 피아노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어린 아들이 야구 모자를 쓰고 앉아서 아버지가 노래하는 장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어떻게 해서 얘기하면 바로 훗날 세월이 흘러서 이 영화 속에 마일스 텔러로 등장하는 루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1편에서는 아들이 쌍둥이로 설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그 부분들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는 감정적으로나 이야기로나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1편의 가장 중요한 그때 자기가 보호를 하지 못해서 결국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런 자기의 가장 친한 동료였던 구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실은 이 영화가 제대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화에는 발 킬머가 나옵니다. 탑건 1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그 라이벌 탑건 학교에서 그러니까 탑건이라는 것은 미국 해군의 어떤 전투기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그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칭하는 말이 탑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최고의 비행사로서 파일럿으로서 서로 승부를 겨루게 되는 심지어는 탐 크루즈가 1편에서는 차석 졸업이었었죠. 수석 졸업한 사람은 바로 발 킬머였었는데요. 그 발 킬머와의 어떤 라이벌 관계가 1편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세월이 36년 흐르게 되고 이 영화에 바로 발 킬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 발 킬머가 등장한다는 것은 저도 소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일이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영화를 보기 전까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발킬머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후두암을 앓고 있고 그런 후두암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장애가 생긴 것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굉장히 쇠약해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발킬머가 어떻게 등장할까라고 했는데 초반부에 사실은 극중에 등장하는 탐 크루즈 매버릭을 다시 한번 탑건 학교로 불러오는 것이 영화 속에서는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승진되어 있는 발킬머라는 것이 밝혀지고요. 그 두 사람이 만나는 딱 한 번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 속에서 발킬머가 타이핑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사실은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굉장히 갈라지는 말할 수 없는 힘겨운 목소리로 짧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굉장히 영화 속에 뭉클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노쇠한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발킬머의 모습을 실로 오랜만에 사실 탐 크루즈야 우리가 거의 매년 1, 2년, 3년마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발킬머는 사실은 우리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스타였는데 최근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나마 다시 영화 속에서 보게 되어서 뭉클한 어떤 향수의 감각 같은 것들을 관객들이 느낄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장면들 외에도 적극적으로 1편에 사용되었던 장면들을 실제로 플래시백 형태로 영화 속에 다시 집어넣고 있기도 합니다. 1편에 등장했던 구스의 아내인 맥라이언의 모습이 영화 속에 다시 등장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1편의 상황을 찍었던 갖가지 사진들이 영화 속에서 다양하게 영화 속에 무슨 예를 들면 경납고 벽을 장식하고 있는 사진 몽타주로 보여준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1편을 소환하고 있죠. 그리고 구조 역시 1편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편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일단 현실에서 벌어지는 어떤 액션 상황이 있게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탐 크루즈가 맹활약하면서 자기의 뛰어난 실력을 보이지만 자기의 독불장군 같은 행태 때문에 뭔가 말썽을 일으키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관이 탐 크루즈를 탑건 학교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영화의 가운데 토막은 탑건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훈련 과정이 펼쳐지게 되고 마지막이 되면 다시 실전에 투입돼서 어떤 일을 클라이맥스에서 벌이면서 끝나는 이런 세 파트로 정도로 이야기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탑건 매버릭도 역시 정확하게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이 세 가지 구조에서 가운데 탑건 학교가 있고 양쪽 사이에 어떤 실전이나 혹은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액션들이 위태롭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1편을 밑그림에다 두고 그것을 훨씬 더 멋지게 변주하는 것을 이 영화의 상업적인 목표로 혹은 영화적인 완성도의 목표로 잡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4번은 다크스타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실제로 영화 속에서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묘사되는 게 다크스타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세 가지 파트로 구분된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크스타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미 해군에서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젝트를 다크스타 프로젝트라고 붙이죠. 그러니까 다크스타라고 이름을 붙인 이 전투기는 마하 10을 돌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속 개발 중인 극중의 전투기입니다. 근데 마하 10이라는 것은 엄청난 속도이기 때문에 계속 이 속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9까지밖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하 9밖에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제독이 이 다크스타 프로젝트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렸던 마하 10이었던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다크스타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된 탐 크루즈가 단독으로 본인이 직접 이 다크스타를 몰고 사실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마하 10의 속도를 돌파해내는 것을 자기 어떤 개인 능력으로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로 한 계획이 다시 재고되는 그런 상황이 초반부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물론 이런 액션 영화를 보일 때 초반부에 이런 거대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는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어떤 장면 설정이 있어야겠죠. 그런 어떤 상업 영화로서의 노림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 더 흥미롭게 보이는 것은 이 다크스타 프로젝트랑 관련된 초반부의 상황이 이 영화의 핵심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심층 플롯의 어떤 또 다른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독이 다크스타 프로젝트를 없애고 나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극중에서 무인 항공기입니다. 무인 전투기를 차라리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비용 측면이나 혹은 효율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탐 크루즈는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다크스타를 조종을 해서 마하 10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초반부에 그 제독과 함께 신경전을 벌이면서 제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의 자리에 더 이상 파일럿은 존재할 수 없지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난 탐 크루즈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네,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라는 대사를 던지게 됩니다. 이 대사는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제로 측면에서 본다면 점점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자리를 기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간단한 노동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를 모는 것조차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는 파일럿의 존재를 드론이 대체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매버릭은 파일럿으로 직접 참여를 해서 다크스타를 조종해서 한계로 잡혀져 있는 마하십을 돌파하는 것을 보란 듯이 선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례에 다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블에서도 실제적인 액션을 배우들이 연기하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사후적인 방식으로 디지털로 그런 액션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탐 크루즈처럼 연기하는 배우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영화 세상이 곧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탐 크루즈 스스로가 몸으로 증명하는 영화인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 실제로 등장하는 모든 액션들은 일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을 받은 장면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직접 전투기를 띄우고 직접 운전을 하고 직접 그 조종석 안에다가 IMX 카메라를 둔 채로 촬영을 했습니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고유한 것들을 스스로가 해냄으로 인해서 생명체의 여전한 가치를 이 영화가 웅변하고 있는 셈인 건데요. 아주 먼 미래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대체가 되겠죠. 하지만 아니다라는 말을 장엄하게 이 영화의 액션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강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니 벤자민이라는 극중 이름인데요. 바로 제니퍼 코넬리가 연기한 사람이 페니 벤자민입니다. 탑건 86년도에 나왔던 영화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캐리 맥겔리스라는 배우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극중에서 매버릭과 사랑을 나누게 된 항공 교관으로 설정된 찰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찰리라는 인물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캘리 맥길리스도 등장하지 않는데 대신 제니퍼 코넬리가 나오죠. 제니퍼 코넬리는 86년도에 탑건에 등장하지 않는 배우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유심히 본 사람이라면 와, 이 인물을 여기서 이렇게 꺼내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초반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능력은 발휘했지만 또 다른 사고를 치게 되니까 상관이 그 앞에서 심하게 비난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면 너는 사고를 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제독의 딸과도 사고를 쳤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꾸중을 나란히 듣고 있었던 매버릭 옆에 고스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 한 말은 그러면 페니 벤자민? 이라고 말을 살짝 작은 소리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극중에서 사실상 그 인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탐 크루즈가 이전에 사귀었던 여성으로 페니 벤자민이라는 여성이 아주 짧은 대사를 통해서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 각본을 쓴 사람조차 36년 후에 그게 메인 캐릭터로 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캘리 맥길리스는 등장하지 않게 되었고 제니퍼 코넬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짧게 페니 벤자민이라는 그 대사 속에 등장했던 그 페니 벤자민을 얹고 이 영화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페니 벤자민과 매버릭 사이의 어떤 러브라인은 감정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페니 벤자민은 매버릭과 과거에서 사귀었는데 항상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서로에게 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시작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끝이 안 좋았잖아. 라고 말하는 페니 벤자민 역으로 극중에서 바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극중에서 매버릭은 사실은 파일럿이지만 소속 자체는 미국 해군이죠. 근데 미국 해군임에도 불구하고 요트를 운전할 줄 모르는데요. 그 요트를 운전하는 방식을 극중에서 페니 벤자민이 가르쳐주는 장면이 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에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앙금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의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그런 관계인데 두 사람은 다시 만나서 이 영화 속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제가 7번에서 말씀드릴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주제랑 사실이 연결되어 있는 설정일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스터와 고스라는 것인데요. 이 영화에서 사실은 이런 러브라인이나 혹은 발킬머의 관계나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탐 크루즈가 연기하는 매버릭. 그러니까 본인이 교관이기도 하면서 파일럿으로 직접 함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팀장으로서 그들을 이끌고 투여되는 그런 어떤 인물이 있을 것이고요. 그 매버릭과 사실상 유사 부자 관계를 이루게 되는 그러면서 공동주연이라고 할까요? 차세대의 뛰어난 파일럿으로 극중에서 등장하는 콜사인 루스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부자 관계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인간관계로 영화 속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스터는 탐 크루즈가 연기한 매버릭이 가장 아끼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자기의 동료인 구스의 아들입니다. 추측컨대 왜 루스터란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구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위라는 뜻이고요. 루스터는 수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의 콜사인을 선택할 때 아마도 추측컨대 아버지를 이어서 구스랑 비슷한 루스터를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되죠. 그러니까 콜사인인 루스터로 그 인물이 불리게 된다는 설정 자체가 아버지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일스 텔러가 극 중에서 실제로 구스 역을 맡았던 86년대의 배우를 모사하는 어떤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장이라고까지 말하긴 뭐하지만 코스염을 기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스가 길렀던 코스염처럼 루스터도 이 영화 속에서 코스염을 기르는 유일한 인물로 등장해서 당연히도 아버지 구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설정을 갖고 있죠. 루스터와 매버릭이 마지막 작전을 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 사이 어떤 과거의 앙금 때문에 루스터는 마음을 매버릭에 열지 못하는 상황이 드라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탐 크루즈는 사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그렇게 죽게 되니까 아들만큼은 그런 비슷한 위험한 일을 맡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맥라이언이 연기했던 구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탐 크루즈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매버릭에게 우리 아들만큼은 그쪽 세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약속을 맹세에 가깝게 탐 크루즈는 죽어가는 맥라이언에게 했다라는 설정이 2편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1편에는 등장하지 않는 설정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게 된 루스터가 해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할 때 거기에다가 실제로 심사를 담당하게 되었던 매버릭은 번번이 퇴짜를 넣음으로 인해서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 일을 루스터는 말하자면 일종의 앙심처럼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관으로 오게 된 매버릭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기억으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영화 속에서 중요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1편에서는 같은 그런 나이대의 두 명의 동료 사이의 우정이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우정일 수도 있고 팀워크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체된 유사 부자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탐 크루즈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족을 잃은 적이 없으니까 더더욱 그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1편의 어떤 고리를 끌고 들어와 본다면 1편에서 탐 크루즈 역시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려는 것을 번번이 퇴짜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1편에서 그랬던 이유는 본인의 아버지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매버릭의 아버지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어떤 부분이 있었고,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들인 매버릭이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움을 겪는 설정이 1편에 있었는데, 똑같은 설정이 이번에는 바로 루스터에게 적용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 영화의 마지막 액션 장면들은 호쾌하게 굉장히 많은 시각적인 볼거리로 짜여져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금못지않게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이 액션이 사실상 이 영화의 드라마를 담고 있다 라는 설정인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작전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눈으로 뒤덮인 굉장히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에 있는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F-18기를 타고 가서 저공 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대공 미사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높게 뜨게 되면 미사일을 맞기 때문이죠. 저공 비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 저공 비행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타기시되는 그런 시설에 폭탄을 투여해서 그것을 다 없애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협곡 속에서 이 산과 충돌할 위기를 벗어나서 갑자기 기술을 올려서 엄청난 그 중력을 이기고 급상승하게 되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의 작전을 마지막에 수행하게 되죠. 근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교전과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까지 일단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루스터와 매버릭은 서로가 서로를 한 번씩 구하는 설정이 영화 속에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루스터가 적의 지대공 미사일에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상 자기의 전투기를 이용을 해서 대신 이 매버릭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상대방인 루스터를 살려주는 설정이 있죠. 그리고 본인은 낙하산으로 탈출을 해서 설원 위에 떨어지는 것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루스터는 매버릭이 자기를 구하고 설원 위에 혼자서 나뒹굴어진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걸 알고 다시 기술을 돌려서 가서 매버릭을 구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본부에서는 절대 돌아가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냥 귀환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루스터는 그 말을 들지 않고 단독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기술을 돌려서 적의 헬기에 의해서 피살될 직전에 놓인 매버릭을 적의 헬기를 격추함으로 인해서
구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한 번씩 구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루스터도 적기에 의해서 피격이 돼서 결국 서론으로 떨어지는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죠. 이 방식은 액션으로도 굉장히 재밌지만 드라마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루스터가 매버릭을 구했던 방식이 바로 매버릭이 평상시에 사용했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도 두 번이나 그러고 1편에서도 역시 그러는데 매버릭은 독불장군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실력을 너무 믿기 때문에 독불장군처럼 상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어떤 임무를 자기 마음대로 완수를 해서 증명해버리는 타입인 것이죠. 그러니까 루스터는 사실은 그런 인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매버릭의 방식을 채택해서 자기가 단독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 실력만으로 그를 구해내는 일을 직접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방식은 매버릭의 방식이라는 것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루스터가 매버릭을 한번 구하고 매버릭이 루스터를 한번 구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 우리가 끊임없이 상기되는 것은 사실은 매버릭이 루스터를 구한 게 아니라 1편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구해내지 못했던 구스를 구한 것하고 일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루스터가 매버릭을 구하는 것은 구스가 매버릭을 구하는 상황처럼 겹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1편과 2편의 관계도 완벽하게 짜맞춰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36년간에 있었던 어떤 두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해묵은 어떤 관계들도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는 행동을 통해서 멋지게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피격돼서 서론에 나뒹굴게 된 루스터를 보면서 탐 크루즈는 매버릭은 자기를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상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팀원이 그런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굉장히 화를 내는 종반부의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루스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항상 얘기하지 않았느냐? 생각하지 말고 본능대로 행동하라고. 조금 전에 난 생각하지 않고 본능대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생각하지 않고 본능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유기체의 방식이고 생명체의 방식이고 인간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마지막의 방식조차 사실은 이야기에서 저류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와 맞닿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7번을 보겠습니다. 과거로부터의 귀환.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액션 장면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의 FA-18기가 격추된 상황에서 맨몸으로 그 협곡 사이에 있는 적의 기지를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기를 훔쳐서 거기에 탄 상태에서 날아오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적들이 갖고 있는 항공기 중에 F-14가 있었습니다. F-14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직전에 2006년도에 미국 해군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퇴역시킨 그런 항공기더라고요. 그러니까 F-14는 우리가 알고 있는 1986년도 탑건에서 주종이 되었던 그들이 몰았던 전투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적들이 갖고 있는 미국 공군의 오래전 고물 비행기라고 할 수 있는 함재기 F-14를 타고 날아오르는 방법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년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서 이제 극중에 적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영화에서 1편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는 러시아 입장에서 5세대 전투기라고 말할 수 있는 수호이 57을 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의 최첨단 전투기와 맞서서 공중전을 벌여야 되는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 FA-18을 몰았을 때는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각각 단좌기, 그러니까 혼자서 전투기 한 대를 직접 모는 그런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었죠. 근데 거기서 격추되고 나서 F-14를 타야 되는 데서 F-14는 복좌기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전과 달리 두 사람은 2인 1조로 합을 맞추어서 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액션 상황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양자 사이에서의 어떤 그 전투력의 균형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주인공들은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는 F-14를 가지고 수십 년 후에 나오게 된 첨단 상대의 전투기랑 싸워야 되니까 긴박감은 훨씬 더 강해지겠죠. 실제로 굉장히 재밌는 액션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설정은 사실은 드라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고려된 아주 인상적인 설정이다라는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한 팀이 되는 것이고요. 같이 2인 1조로 전투기를 몰아서 귀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두 사람이 함께 몰게 된 F-14는 루스터의 아버지인 구스와 그리고 또 매버릭 사이에서의 어떤 팀워크를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1편의 설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현재 상태의 갈등과 과거의 발목이 잡힌 상태로 임무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공 비행을 통해서 사실상 그 과거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과거를 직시하고 목도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에 중력을 엄청나게 올려서 무려 평상시의 지구에서의 중력의 10배가 넘는 그런 중력을 이겨내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 중력을 이겨낸다는 것이 파일럿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시각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때 중력은 사실은 어떤 과거의 기억이라든지 과거의 족쇄 같은 것을 영화적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저공 비행을 한다. 그리고 급상승해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력 속에서 까무러치지 않고 급상승해서 그 협곡을 벗어나서 돌아온다라는 설정은 사실은 과거를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를 액션으로 번안한 것처럼 그대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들은 이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어떤 호쾌한 재미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선사하면서 동시에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을 계속 사로잡았던 과거의 뻘밭으로부터 멋지게 두 사람이 탈출하는 과정을 사실상 드라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다시 또 떠오르게 되는 것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페니 벤자민에 관한 부분이죠. 36만의 이 속편인 탑건 매버릭에서 매버릭이 사랑하게 되는 상대가 극 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들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어떻게 과거와 화해하거나 과거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 라는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영화 속에서의 심층 플롯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지만 번번이 깨지고 나쁜 결과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별을 했던 그런 페니 벤자민을 만나서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페니 벤자민과의 사랑은 루스터와의 협업을 통한 임무 완수와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두 가지의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조화롭게 끝난 상황 속에서 로맨틱한 마지막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늘을 나르게 되는 아주 오래된 전투기를 보여주는데 그 전투기는 P-51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하고 한국전에 투여가 된 전투기니까 사실상 고물 중에 고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늘을 나는 이 P-51기를 보여주면서 영화가 로맨틱하게 끝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P-51은 F-14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 그야말로 어떤 원초적인 과거와 같은 것이고 이제 더 이상 과거로부터 사로잡혀 있지 않은 인물들은 그런 과거의 것들을 굉장히 낭만적인 향수로서 즐기는 것을 이 비행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P-51이 실제로 탐 크루즈의 개인 비행기라고 하죠. 탐 크루즈 자체가 비행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몰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영화 속에 첫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이 P-51기는 자기가 소형하고 있는 전투기를 직접 영화에 어떤 것으로 제공을 하게 되었고 또 본인이 직접 몰면서 마지막 장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탐 크루즈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요소들로 시작하고 맺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이 영화 시간에 탑건 매버릭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블록버스터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만족할 만한 오락을 주기도 하지만 1편이 해내지 못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의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탑건 매버릭에 관한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이죠. 통합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민이죠?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 어?